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6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꽤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층이 많이 늘었다. 그것도 아주 대폭 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하는데 후보 등록 직전 조사에서 부동층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리서치에 조사한 것은 3월 21일, 2일, 3일 사흘간 조사했고요. 2,000명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숫자가 좀 많죠. 이렇게 얘기해서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구에서입니다. 정당 득표율이 아니고 그럴 때 민주당이 31.8%, 미래통합당이 19.3%, 정의당이 1.8, 자유공화당이 0.6, 민생당이 0.3, 그 다음에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40.2%입니다. 근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원래 부동층이 좀 다른 곳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많이 나온 점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경험에서 봐도 선거에 임박해서는 부동층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싫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거에 임박했다는 얘기는 후보들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을 좋아한다 또는 민주당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미래통합당에서 누구를 공천했을 경우에 정당은 좋은데 사람이 싫은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간동화 이런 데에서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의석을 이렇게 추산했던 것이 며칠 전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죠.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추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통합당을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한 이 후보는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정당에 안 찍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정당을 택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경향도 있다.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거 임박해서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늘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무려 40%를 넘었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 한국리서치의 지난주 조사 결과보다도 무려 6.5%포인트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6.5%포인트 높아졌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 20대에서 67.7%가 부동층이었습니다. 20대에서. 그 다음이 40대고 40대는 43.4%. 잘 아시지만 20대의 경우는 특별히 지금 현재 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당은 이 젊은 층이 굉장히 유리해. 그렇지 않습니다. 20대는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차가 큰 곳은 30대와 40대에 큽니다. 그러니까 30대와 40대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층이 20대에서 가장 많이 67.7%씩이나 나왔다 하는 것이 반드시 민주당에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40대에서 43.4%로 두 번째로 부동층이 많았다는 부분은 민주당에 약간 불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40대에서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TK가 46%로 가장 많습니다. TK? 제가 TK에서 낙동강 벨트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K에서는 지금까지 아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둘 있겠지만 실제 당선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무려 46%가 부동층이라고 해서 이 46%만 잘 이렇게 얻어도 거의 당선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층이 많은 곳이 바로 충청도입니다. 세종 충청. 여기가 44.9%.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산, 울산, 경남 43.1%.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미래통합당의 주요 지지 기반 중에
한 곳인 지역들, 영남과 충청 이런 곳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역구 얘기고요. 비례 전문 정당 뭐 이제 두 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득표율이라는 거죠. 그거 어디에 투표할 것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미래한국당이 1위를 못했습니다. 어제 RN서치 조사 결과를 제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2, 3위를 하면서 나눠 가졌죠. 표를. 근데 이 조사에서는 이 조사가 그 조사보다 더 정확한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밀한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미래한국당이 1위를 못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21.2%로 1위, 미래한국당이 19.0%, 그 다음에 정의당이 5.7%, 열린민주당이 4.0%, 국민의당이 2.6%,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부동층이 39.8%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부동층의 39.8%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순위는 뭐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이 차이가 2.2%이기 때문에 요거 뭐 오차 범위의 중간 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뀔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RN서치 조사에서는 그 정당 득표율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상당 정도로 이걸 나눠 갖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조사에서 그러니까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일부 나눠 갔지만 아직도 더불어시민당이 압도적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어디 조사 결과가 맞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부동층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뭐 아직도 이거 질문을 했더군요. 그래서 자 국정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에 투표해야 된다가 49.9, 하지 말아야 한다가 41.6.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의 견제를 위해서 보수 야당에 투표해야 된다가 39.7, 하지 말아야 한다가 49.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 민주당에 투표해야 된다가 49.9, 그 다음에 보수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가 49.8개 0.1%포인트 차이입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에 투표해야 된다가 압도적이구나.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냐? 여기에 가치가 들어간 단어가 질문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전국 안정을 위해서라는 거, 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중립적인 표현으로 물어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에 투표해야 된다가 49.9%에 약간의 거품이 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수야당 이것도 이 질문을 할 때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보수야당 따로 있고 그럼 진보야당 따로 있습니까? 보수야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 여기에도 좀 거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투표에 임박하면 이걸 DK그룹이라고 흔히 얘기했는데 모른다 또는 부동층 뭐 이런 계층이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2%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수치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게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이거는 우선 첫 번째로 양당 모두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한때 쓰레기 정당이라고 불렀던 미래한국당의 그 창당 과정 절차 의원 구워주기까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설령 지지자라 할지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마치 그 어떤 비례연합정당에 더불어민주당도 그 n분의 1로 참여하는 듯이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도 이 더불어시민당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이 인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봐도 그 위성정당이 이미 뭐 거의 명백하죠.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이다. 이런 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공천파동이 미치는 영향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이 중간계층, 부동층으로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만 이런 비례파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공천파동도 있었고 비례파동도 있었고 두 가지가 더블로 겹쳤습니다. 지역구 공천파동, 오늘 후보 등록이죠. 그런데 어저께 또 4곳을 공천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공천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거의. 뭐 한 군데 정도라면 몰라도.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제가 보건데 그게 결국 황교안 대표가 자기 측근을 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유권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곧 공천파동이다. 그리고 잘못됐다. 실제 제가 만나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황교안 대표 지지자일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층으로 미래통합당 지지자를 밀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건 지역구가 그런 것이고, 지금 그 미래한국당 공천파동은 이제 거의 이번 주 초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날 뭐 원희철 대표가 사실상 뭐 거의 전면적인 순위 조정 같은 걸 통해서 마무리했죠. 그 이후에 미래한국당 공천파동, 그러니까 그 비례한국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공천파동은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지역구 파동을 마지막 순간에 또 일으키는 바람에 제가 이 두 가지 지역구 공천파동과 미래한국당 공천파동이 겹치는 바람에 아마 한국당 지지세 중에서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TK와 부산, 울산, 경남, 충청 뭐 이런 지역에서 부동층이 대거 늘어난 이유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둘 다 똑같은 공천파동, 제1당과 제2당이 공천파동을 일으켰는데 공천파동의 충격이 더 심한 곳이 미래통합당이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역구 공천파동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통합당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하나의 변수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오늘 영입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선거 기술자, 흔히 이렇게 불리는 김종인 대표가 이제 미래통합당에 영입이 됐는데 뭐 공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20일간의 선거를 지휘하라 이래서 뭐 전권을 준다 그러는데 뭐 지휘할 게 사실 뭐 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뭐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모양인데, 제가 보건대는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기대대로 김종인 전 대표가 수도권에서 그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패차까지는 아니어도 별 영향이 없는 일을 했다. 그거보다는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공천파동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했다. 또 하나 황교안 대표의 덧셈의 정치가 아닌 그런 그 정치적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별로 영향 없는 그런 수를 두었다.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 영입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당내에 뭐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가져왔다. 그래서 뭐 일부 신문은 마이너스의 손이다. 황교안 대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군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변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똑같이 말을 했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말한 것은 훨씬 더 증폭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로 한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당의 원내대표도 했었죠. 중진 의원입니다. 근데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미래통합당의 그 색깔, 당 색깔을 가지고 뭐 문제를 삼았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핑크색, 이게 색정적인 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의 눈에는 그러니까
연분홍 정도 뭐라고 할까요? 뭐 분홍색 또는 뭐 그런 색 정도가 이게 그냥 뭐 색정적인 색깔 외에는 다른 생각은 안 드는 모양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민주당의 파란색은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 색깔마다 여러 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핑크?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또 나는 유권자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핑크색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이걸 가지고 굳이 색깔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색정을 뭐 상징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바로 표를 달아나게 하는 이유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마 이종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줘서 미래통합당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결정하지 못했다 하는 40.2% 이 부분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변수들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뭐 공천이고 뭐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내일까지 후보 등록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지만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 실수하지 않는 정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